안녕하세요. 서울에 살고 있는 곧 40이 되는 여자입니다. 저에겐 형님 한 명과 동서 한 명이 있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그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할 일은 이해 득실을 챙기지 않고 묵묵해하는 저와는 달리 형님과 동서는 눈치도 재빠르고 잔머리도 잘 굴리던 사람들이었어요. 형님은 동네 작은 미술학원 선생님이었고 동서는 작은 건설회사의 사무직이었는데 시댁 행사가 있는 날이면 늘 일 핑계를 대며 이리저리 빠져나가더군요. 초등학교 선생님인 저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말이죠. 동서, 이래서 다들 공무원 하는가 보다. 나는 내 마음대로 스케줄을 정하지도 못해. 오늘도 봐봐. 원래 수업 없는 날인데 학부모 연락해와서 꼭 오늘 수업 들어야만 한다니까 어쩌겠어? 요즘 애들도 귀하니 그냥 알겠다 하는 수밖에. 회사원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형님. 오늘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일찍 가려고 이번 주 내내 야근하면서 일 처리했는데 오늘 또 다른 일거리 주면서 야근하라고 하더라고요. 성질난다고 때려치울 수도 없고. 어쩌겠어요? 그냥 해야지. 죄송해요. 오늘도 둘째 형님만 고생하시겠네. 단톡방에 올라오는 늘 같은 변명에 저는 화가 나지도 않는 지경이었죠. 혼자 일을 하는 것이 힘들긴 했지만 그렇다고 저도 핑계를 대며 가지 않게 되면 시모 혼자 고생할 것이 뻔하니 또 그럴 수는 없겠더군요. 두 사람은 얄미웠지만 시모는 저와 성격이 꽤 잘 맞는 분이었습니다. 누구의 편도 들지 않고 한 발 물러서 상황을 살펴보셨고 저에게 일을 떠맡기지도 않고 늘 자신의 몫은 정확하게 해내는 분이셨죠.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형님과 동서는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일 핑계를 대며 낮 시간엔 머리카락도 보이지 않았고 시모와 제가 늘 그렇듯 일을 분담하여 준비를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매번 애들이 바쁘니 너 혼자 고생하는구나. 아니에요. 어머님이 워낙 손이 빠르셔서 제가 할 일도 별로 없는걸요. 나야 늘 하던 일이니까 몸에 익어서 그렇고 너는 아니지 않니? 처음엔 다들 와서 돕는 척이라도 하더니 1년쯤 전부턴 바쁘다는 핑계로 다 준비해 놓으면 얼굴만 비추고 가버리니 같은 변명도 한두 번이지 어찌 그리 변명도 성의가 없는 것인지. 정말 바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일이 있겠죠. 너무 놓여 마세요. 처음엔 저도 좀 힘들긴 했는데 저도 3년 하다 보니까 이제 적응이 돼서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둘째 네가 벌써 시집 온 지 3년이나 된 게야? 세월 참 빠르구나. 에휴, 어쨌거나 네가 좀 더 고생 좀 해주려무나. 내가 죽기 전엔 이 제사 다 없애주고 갈 터이니 우리 다 죽고 나면 너희는 편히 살아. 일이 고돼도 시모가 마음을 저리 헤아려 주니 위로가 되더라고요.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더니 가끔 시모가 하는 공감과 위로의 말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시모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준비를 끝내고 나니 동서가 먼저 그 뒤를 형님이 따라 들어오더군요. 그리곤 약속이라도 한 듯 두 사람 다 봉투를 내밀더라고요. 수고비라면서요. 동서, 수고했어.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오늘 몸고생했을 텐데 마사지라도 받아. 저도 얼마 안 되지만 준비했어요, 형님. 내일 맛있는 거라도 사드세요. 매번 감사하고 죄송해요. 고작 해야 10만 원. 누굴 거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매번 얼마 되지도 않는 봉투로 인사치레는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는 두 사람이 그날따라 얄밉더라고요. 돈 봉투는 됐고 형님이 고생 좀 해주셔야겠어요. 동서, 형님 도와서 뒷정리 좀 해. 난 무리했더니 몸살이 오려고 해서 먼저 좀 가야 할 것 같아. 뭐? 우리 둘이 함께 이 많은 뒷정리를 언제 다 해? 동서가 있어야 빨리 끝나지. 맞아요.
형님은 매번 하던 일이지만 첫째 형님이랑 저는 하는 시육만 해서 요령도 에, 그게 아니라 하여튼 형님이 계셔야 빨리 끝나죠. 말 한 번 잘했네. 일도 많이 해봐야 늘고 요령도 생기는 거 아니겠어? 이참에 나 없이 두 사람 호흡 좀 맞춰봐. 그동안 얼마나 이런 일을 안 해봤으면 나 없이 못하겠다는 말이 나오겠어?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내 알 바 아니니까 나 붙잡고 늘어지지 마. 이 말에 동서는 가만히 입을 닫았는데 형님이 급발진을 하며 화를 내기 시작하더군요. 동서, 지금 나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야? 맏며느리가 돼서 이런 일에 줄곧 빠졌다고 핀잔 주는 거야, 뭐야? 내가 놀면서 안 왔어? 말했잖아. 나도 학부모들이랑 애들 스케줄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피차 잘 아는 사람들끼리 그 정도도 이해 못해? 제가 뭐라고 했나요? 전 그저 제 몸이 아파서 먼저 가겠단 말을 했을 뿐이고 형님이 저를 붙잡았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이 좀 알아서 하라고 했는데 제 말 어디에 핀잔이 있었나요? 왜요? 괜히 찔리나 봐요? 형님 말대로 일이 그렇게 돼서 못 온 건데 왜 혼자 제발저린 사람처럼 나를 세우세요? 형님은 어떻게 해서든 말싸움에서 이겨보려 입을 열었지만 그 순간 심호가 나서 그 상황을 깨끗하게 정리해버리더군요. 대놓고 제 편을 들어주며 말이죠. 몸이 안 좋으면 가야지. 둘째, 뒷정리는 신경 쓰지 말고 얼른 가보거라. 몸도 안 좋다는 애가 뒷정리까지 왜 신경을 쓰니? 여기 사람이 몇 명인데. 내가 네 남편한테 나가서 차에 시동 걸어 놓으라 했으니까 얼른 가보거라. 평소엔 며느리들 대화엔 절대 끼는 법이 없던 시모까지 나서 저의 등을 떠밀어주니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군요. 시모는 제가 평소에 좋아하던 음식까지 싸주며 배웅해 주셨고 저는 편안하게 집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다음날 동서에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제가 가고 난 후 시모는 다른 날과는 다르게 뒷정리를 일절 돕지 않았고 그 와중에 형님은 게으름까지 피운 것인지 동서의 하소연은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형님이 가시고 난 후에 첫째 형님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배 아프다면서 화장실 가서 30분, 다리 아프다면서 앉아서 다리 만진다고 30분. 이런저런 핑계대면서 제대로 일도 안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배도 아프고 다리도 아팠겠지. 시댁 가서 뭐 하나 제대로 한 것도 없는데 아프긴 무슨? 폐병인 거 누가 모르나? 결국 그 많은 뒷정리 저 혼자 거의 다 했어요. 형님은 어머님이 주방에 들어올 때만 급하게 뭐 하는 척만 하고요. 매번 그런 식이잖아. 하루 이틀도 아닌데 뭐 그런 걸로 화를 내? 혼자 당하니까 열받잖아요. 아니, 우리 시댁이 아무리 장남, 차남 구별 없이 아무것도 안 해준다고 했어도 맏며느리는 맏며느리잖아요. 어떻게 된 맏며느리가 그렇게 아무 일도 안 하려고 하는지. 어제는 얄밉게까지 하더라니까요. 최근 두 사람 때문에 혼자 독박으로 고생한 사람이 저라는 사실은 전혀 생각지도 않은 듯 했어요. 하소연 상대를 잘못 골라도 한참 잘못 고른 것이었죠. 그러면 그 많은 걸 혼자 다 했단 말이야? 제가 동서 편을 들어주는 듯한 분위기를 풍기자 동서는 더 흥분한 목소리로 형님을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종일 서서 혼자 설거지하고 다 닦아 정리하고 오늘 아침에 겨우 일어났어요. 다리에 알도 배고 허리도 뻐근한 게 온몸이 다 아픈 거 있죠? 큰형님 진짜 너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동서가 그러니 나는 어디 성한 곳이 있었겠어? 여태까지 난 그 많은 음식을 혼자 다 준비하고 만들었는데 동서랑 형님 덕분에 말이야. 동서는 그때야 하소연할 사람을 잘못했겠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인지 하소연은 그만두고 변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형님은 몰라도 저는 회사에 일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늦게 온 거였어요. 마음이야 일찍 가서 같이 하고 싶었죠. 그 회사 일은
늘 시댁 행사 때마다 생기는 게 이상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니 믿어는 볼게. 그런데 동서, 내 입장에선 두 사람이 얄미울 수밖에 없어. 동서가 어제 그랬듯이 말이야. 형님, 기분 많이 나쁘셨어요? 나도 사람인데 기분이 좋을 리는 없잖아. 그러니까 내 심정이 조금이라도 이해되면 앞으론 일이든 잔머리든 적당히 하고 와서 좀 도왔으면 해. 나도 진짜 온몸이 다 아프거든. 네, 형님. 앞으로는 일찍 가도록 해볼게요. 그런데 오늘 제가 한 말 큰형님께 말씀하실 거 아니죠? 중간에서 말 옮기고 그런 짓 안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런 걱정하지 말고 평소에 일 좀 해놔. 다음 대사 때도 그렇고 김장 때도 그렇고 늦지 말고 일찍 와서 손 좀 보태려면 네, 노력해 볼게요. 굳이 보지 않아도 동서의 얼굴이 눈앞에 환하더라고요. 불만 가득한 입을 쭉 내민 그 표정이 떠올라 전화를 끊고 한참이나 웃었네요. 간만에 속이 다 시원했죠. 그 후 시댁에 크고 작은 행사가 있을 때마다 동서는 잠깐이었지만 돕는 척이라도 하려고 애쓰더군요. 물론 그 시간이 길지도 않았고 반복되지도 않았지만요. 반성의 의미보다는 혹시나 제가 형님께 자신이 형님을 흉본 것을 다 전할까 겁이 나서 하는 보여주기식의 행동,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김장철이 다가왔어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하더니 두 사람은 여전히 얼굴조차 비추지도 않더라고요. 자기들은 오지도 않으면서도 각자 남편들에게 덜렁 김치통만 쥐어보낸 꼴을 보는데 일은 하지 않아도 김치는 받아먹겠다는 그 시커먼 속내가 보여 배알이 다 뒤틀리는 듯 하더군요. 시모의 생각도 저와 별반 다르지 않은 듯 아들들에게 나를 세워 한 소리 하더라고요. 네 와이프들은 일은 하기 싫은데 김치는 받아먹고 싶다디? 일하지 않은 자 먹지도 말라는 말 몰라? 에이, 엄마. 그런 게 아니라 장남이 또 엄마 김치 없으면 밥을 못 먹잖아. 집사람은 학원 때문에 정신없어서 못 온다고 하니까 나라도 일 좀 돕고 김치 얻어가려고 왔지. 나도 엄마 김치 없으면 안 되는 거 잘 알잖아. 그래서 바쁜 집사람 대신 내가 대표로 왔어. 내가 대신 일하고 김치 좀 얻어갈게. 할 줄 아는 거라곤 참새처럼 입 벌려 받아먹는 것밖에 없는 인간들이 뭐든 다 할 수 있다고 어찌나 큰 소리를 치는지 화가 오르더라고요. 마침 양념도 다 만든 뒤였고 남은 건 큰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절인 배추에 양념을 버무리는 일만 남은 상황이었어요. 전 고무장갑과 앞치마를 벗어 시숙에게 주고 시모의 고무장갑과 앞치마를 벗겨 시동생에게 쥐어주며 이렇게 말했어요. 뭐든 다 하실 수 있다고 하니 뒷일 좀 부탁드릴게요. 만들어 놓은 양념 절인 김치에 버무려서 김치통에 차근차근 담고 뒷정리만 하면 돼요. 쉽죠? 재수씨, 아무리 그래도 이걸 남자 둘이 어떻게 해요? 맞아요, 형수님. 저흰 그냥 통에 담아놔 주려고 온 거라고요. 이딴 일 하려고 온 게 아니라고요. 그건 서방님 생각일 뿐이고 형님이나 동서 왔으면 두 사람 몫인 일이었을 테니까 두 사람 대신해서 온 아주버님이랑 서방님이 다 하세요. 어머님이랑 저는 나가서 좀 쉬다 올 테니까요. 그러면 수고하세요. 시모의 손을 이끌고 나오면서도 시모가 언짢아 하면 어떻게 하나 걱정했는데 표정이 저보다 더 밝더라고요. 속이 다 시원하다는 듯 유쾌하게 웃으시는데 걱정이 싹 날아가며 처음으로 고부관계를 내려놓고 사람 대 사람으로 대하며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침부터 이것저것 준비하느라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던 터라 값비싼 고깃집에 가서 배도 채우고 경치 좋은 곳으로 가 커피도 한잔 했고요. 쉴 새 없이 수다도 떨다 보니 밤이 다 되어서야 시댁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번 김장은 망했다는 생각으로 돌아가니 각자 남편에게 연락을 받고 온 형님과 동서가
일을 다 끝내고 소파에 앉아 저희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부부싸움이라도 한 것인지 남자들은 보이지도 않았고 두 사람은 사전에 계획이라도 세운 듯 동서는 시무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고 형님은 저를 데리고 작은 방으로 가더군요. 동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남자들이 뭐 할 줄 아는 게 있다고 그 사람들한테 일을 다 떠넘기고 나가버리면 어떻게 해? 그걸 그렇게 잘 아는 사람이 남편 손에 김치통만 덜렁 쥐어서 보냈어요? 일 대신하라고요? 일을 하기 싫으면 김치 욕심이나 내질 말지. 형님이야말로 그게 무슨 치사스러운 짓이에요? 뭐? 치사? 욕심?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어차피 김장 넉넉히 하는데 우리한테 나눠줘도 되는 거잖아. 동서네가 일일이 가져다주는 수고스러움이라도 덜어줄까 해서 남편이라도 보내줬으면 고마워할 줄 알아야지. 어디서 끝까지 큰 소리야? 형님이야말로 끝까지 뻔뻔하네요. 바빠서 못 온다는 사람이 남편 전화에 이렇게 달려와서 김장도 끝내고 뒷정리까지 한 걸 보니 바쁘다는 말은 다 거짓말이었나 봐요. 그건 때마침 오기로 한 애가 못 온다고 해서 겨우 시간 내서 온 거라고. 그걸 지금 믿으라고 하는 말인가요? 형님은 제가 바보라도 되는 줄 아나 봐요. 저 바보 아니거든요. 누가 동서 보고 바보라고 그랬어? 사실을 사실대로 말했을 뿐인데 왜 자학을 하고 그래? 사실은 무슨 거짓말인 거 다 알고 있어요. 매번 거짓말로 넘어가는 거 뻔히 알면서도 눈 감아줬으면 최소한 통만 쥐어서 보낼 생각은 말았어야죠. 사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 동서, 평소에 쌓인 게 많은 건 알겠는데 지금 너무 버릇없다는 생각은 안 해? 완전 하극상이지 하극상. 내가 서열로 보나 나이로 보나 동서보단 윗사람이야. 아무리 기분이 상했다고 해도 예의는 갖추란 말이야. 예의를 그렇게 중시하는 사람이 나이 많은 시어머니는 죽어라 일하는데 이때껏 코빼기도 안 비쳤던 거예요? 그런 말을 하려거든 평소에 행동이나 똑바로 하고서 하세요. 그딴 식으로 굴어놓고 이제 와서 위계질서 같은 것 따지면 그 말이 와닿기나 하겠어요? 코빼기도 안 비쳤다니. 나도 그렇고 막내 동서도 그렇고 바쁘기 전에는 누구보다 일찍 와서 일 도맡아서 했어. 이거 왜 이래? 전 그게 언제적 이야기인지 기억도 안 나는데 형님 기억력은 참 남다르네요. 하여튼 전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형님이나 동서가 치사하게 굴면 똑같이 치사하게 굴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한치의 양보도 없었던 말다툼을 끝낸 후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니 두 사람은 제 몫의 김치는 따로 챙기지도 않았더라고요. 기대도 하진 않았지만 기분이 나쁜 건 어쩔 도리가 없더군요. 이미 형님과 한 차례 실랑이를 하느라 기운이 다 빠져 그냥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시모가 저를 붙잡고 형님과 동서에게 한 소리 하기 시작했죠. 너희,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도대체? 마무리는 너희가 했을지 몰라도 밑작업이랑 양념은 둘째가 다 고생해서 만들었다. 그동안 너희 입에 들어갔던 김치도 마찬가지인데 어찌 이렇게 애들이 마음을 좁겠어? 시모는 호통을 치며 김치를 다시 배분해 나눠주었고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상황을 지켜만 보더군요. 내 이때껏 두 사람이 뭘 하든 너희들이 일이니 아무 말 안 했는데 이런 짓은 좀 너무하지 않니? 양심도 생각도 없는 동물도 아니고 앞으로 이런 치사한 짓은 하지도 말거라. 알겠어? 단순히 김치만 두고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시모는 이때껏 있었던 일을 다 지켜보고 있었다는 의미를 담아 말했고 두 사람도 그 숨은 뜻을 모를 리가 없었죠. 하는 수 없이 두 사람은 저에게 억지 사과를 하고 집으로 돌아갔고 그 후 앙심을 제대로 품었는지 하는 척만 하는 신용은 점점 더 심해지더군요. 고생스럽긴 했지만 시모와 성격이 잘 맞는 편이라
시댁에 갈 때마다 고부 갈등은 없다는 걸로 위안을 삼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 혼자 있던 시모가 화장실에서 넘어지는 일이 일어났어요. 다행히 큰일은 없긴 했지만 아찔한 순간이었네요. 시모는 넘어진 즉시 두 아들에게 먼저 연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시숙은 장남이고 시동생은 그나마 제일 가까운 곳에 살았던 터라 먼저 생각이 났다고 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은 전화조차 받지 않았고 형님과 동서도 마찬가지였죠. 결국 시모는 남편에게 연락을 했고 곧장 가지 못하는 남편이 저에게 연락을 주어 제가 바로 병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많이 놀라셨죠? 괜찮아. 그냥 조금 삐끗했다고 하더구나. 그나저나 또 너만 고생시켜서 어째? 학교에 있던 거 아니었어? 괜찮아요. 마침 수업도 없기도 했고 다른 선생님께 잘 부탁하고 나왔어요. 아휴, 얼마나 놀랐는지 아직도 손이 떨려요. 그런 일 생겼으면 바로 전화를 하시지. 혼자 구급차 타고 오신 거예요? 둘째 아들이랑 연락되고 나니 그때야 119 생각이 났어. 네 시아버지는 볼 일이 있어서 멀리 나가 있기도 하고 놀라서 급하게 올까봐 연락도 안 했고 말이야. 진작 119 생각이 났으면 너도 이런 고생은 안 했어도 됐을 텐데 미안하구나. 그런 말씀이 어딨어요. 고생은 무슨? 어쨌든 이왕 오신 김에 하루 이틀 계시면서 검사 좀 받으세요. 그렇게 시모는 이번에 이런저런 검사를 받았고 이틀이란 시간 동안 형님과 동서는 딱 한 번, 그것도 10분도 채 되지 않는 시간을 보내고 가버렸습니다. 물론 일이 바쁘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루를 48시간으로 살아도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이니까요. 하지만 제가 정말로 화가 났던 건 횟수와 시간이 아니었어요. 그건 바로 두 사람의 말 때문이었어요. 동서, 미리 말하는데 난 어머님 평가는 못 해줘. 허리 삐끗한 거 하루 이틀 만에 나을 것도 아니고 어머님 나이도 있으시니까 꽤 오래 갈 건데 그냥 입원을 더 하든 요양원으로 모시든 해. 저는 형님들 뜻에 따르긴 할 건데, 참고로 저도 회사 일이 바빠서 연차도 못 쓰는 상황이니까 그건 감안하시고 결정 내려주세요. 심하진 않아도 어쨌든 몸이 불편한 시모를 보살피는 일, 며느리 입장에선 달갑지 않은 일이라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모를 마치 중병 든 노인 취급하는 두 사람을 보는데 어이가 없어 할 말이 없더군요. 그 와중에 어떻게 해서든 피해를 보지 않으려 미리 선수를 치는 모습은 저를 더더욱 화나게 했죠. 형님, 요양원이라뇨. 어머님이 하반신 마비가 된 것도 아니고 그냥 조금 삐끗하신 것 뿐이에요.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할 뿐이지 충분히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요. 일상생활이 가능만 할 뿐이잖아. 식사도 식사지만 청소, 빨래는 또 어떻게 할 거야? 난 못해. 그렇지 않아도 우리 집 살림만 해도 힘들다고. 저도요. 저희 집도 지금 엉망진창인데, 전 절대로 어머님 살림까지 신경 못 쓴다고요. 그만. 두 사람 뜻 충분히 알았으니까 이만 돌아가세요. 동서도 그만 가봐.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두 사람한테 도와달라는 말 안 할 테니까. 두 사람은 만족한다는 듯 미소를 보이며 돌아갔고 시모는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퇴원하는 날에도 두 사람뿐만 아니라 그 두 아들 놈들 역시 얼굴도 비추지 않더군요. 그 후로도 시댁엔 찾아오지 않았고 예의상 연락 몇 통은 오더라고요. 시모는 티는 내지 않았지만 서운한 기색이 역력했고 남편과 제가 더욱 신경을 쓰기로 했어요. 전 몇 달 동안 시댁으로 가며 평일엔 퇴근 후 시부모님 좋아하는 음식을 사가서 저녁을 먹고 가볍게 청소와 빨래를 해드렸고 주말에는 남편과 함께 가서 지내다 오곤 했죠. 저의 이런 행동을 당연하다 여기지 않고 항상
고맙다는 말을 아끼지 않는 시모와 더욱 가까워졌죠. 그렇게 2년이란 시간이 지나고 어느 날은 시모가 온 가족을 집으로 부르더라고요. 잦은 일이 아니었기에 모든 식구들이 의아한 마음으로 시댁에 모이게 되었죠. 이렇게 모이라고 한 이유는 미리 재산을 좀 나눠주려고 불렀다. 간단하게 말을 마친 시모는 세 아들에게 각각 통장을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한 발 뒤에 물러서 통장의 잔액들을 보니 그 금액에 차이가 있더라고요. 시숙은 700만 원, 시동생은 500만 원인 반면 남편의 통장에는 꽤 많은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시숙도 남편의 통장 금액을 본 듯 언성을 높이며 시모에게 따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엄마, 왜 난 700만 원이고 현승이 통장엔 저렇게 많이 들어있는 거야? 형은 700만 원이야? 난 500만 원이야. 둘째 형은, 뭐야? 둘째 형은 왜 이렇게 많아? 1, 2천도 아니고 5억이잖아, 5억. 두 아들의 원성에 시모는 태연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걸 몰라서 물어? 너희 통장에 든 돈은 이날 이때껏 너희가 우리한테 준 용돈 모은 돈이다. 그래도 장남이라고 막내보다 200만 원 더 줬더라. 그리고 둘째 내는 이때껏 우리한테 돈도 돈이지만 마음을 많이 써줘서 결혼할 때 받은 집값까지 보태서 넣었다. 모두들 상상하지도 못한 돈이었죠. 평소 시부모님들은 이런 말씀을 틈만 나면 했으니까요. 우리 너희한테 할 만큼 했다. 이날 이때껏 키워주고 공부도 원하는 만큼 다 시켜줬고 결혼할 때 집도 적은 돈으로 가지게 해줬으니 말이다. 그러니 더는 우리한테 기대하지 마라. 남은 우리 돈은 우리가 알아서 다 쓰고 죽을 것이니 잘 보이려고 애쓰지도 말거라. 물론 처음엔 형님과 동서는 이 말을 믿지 않고 시댁 행사에 잘 참여하며 한 푼이라도 더 뜯어내보려고 노력했었습니다. 하지만 시부와 시모는 이 말이 100% 진심이라는 듯 하나둘 처분하신 돈으로 여행도 다니고 병원도 자주 오가며 돈을 아끼지 않고 쓰셨어요. 저 이야기도 반복해서 하시기도 했고요. 작정하고 한번 쓸 때마다 꽤 큰 돈을 쓰는 시부모님들을 보며 그 추세라면 물려받을 것이 없다고 생각한 형님과 동서는 그때부터 시댁 일에 손을 놓기 시작했던 것이었죠. 시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새 자식과 새 며느리가 어떤 식으로 구는지 지켜봤고 그 결과가 통장에 찍힌 금액으로 나타난 것이고요. 저와 남편은 얼떨떨한 마음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고 화가 난 시숙은 시모에게 언성까지 높이며 모함을 지르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이건 차별이 너무 심하잖아. 현승이가 엄마한테 잘해봤자 장남인 나보다 잘했겠어? 장남인 너보다 훨씬 더 잘했어. 지난 몇 년간 너희는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관심도 없었던 반면 둘째네는 내가 다친 이후론 주일마다 우리 집에 와서 무슨 일이든 먼저 나서 도와주곤 했다. 평일에도 마찬가지고 말이야. 그건 우리도 마음으론 100번, 1000번 더 오고 싶었다고. 그런데 일이 바쁜 걸 어떡해? 둘째네는 둘 다 집에서 노는 애들이니? 쟤들도 일하고 바쁜 애들이야. 그리고 평소에는 그렇다고 쳐도 집안 행사에라도 너희가 똑바로 참석이나 한 적이 있니? 매번 이런 핑계 저런 핑계만 댔지. 핑계가 아니라 진짜 바빴다니까. 어쨌든 참석 안 하는 건 너희 마음대로 했듯 우리 재산 우리 마음대로 주겠다는 거니까 더는 군말하지 마. 시모의 말에 시숙은 말을 잇지 못했고 시동생 역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었죠. 화는 나지만 그 누구도 쉽사리 나설 수 없는 그 상황에 형님이 나서 급하게 반성하는 척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서든 시모의 마음을 돌려보려 갖은 애를 쓰며 말했죠. 어머님, 저희가 이때껏 너무 무심했던 거 인정해요. 그건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건 차별이 너무 심하잖아요. 차별? 네가 한 짓은 생각지도 않고 차별이라고 말을 하고 싶은 게야? 저도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요. 최선? 맏며느리라는 게 뭐 하나 앞장서서 하기는커녕 어떻게 해서든 일 한 번 안 하려고 잔머리만 굴리는 거 내가 몰랐다고 생각하니? 너 하는 꼬락선이 보기 싫어서 이때까지 집에 안 오는 것도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였다. 시모는 그간의 서운함을 쏟아내듯 숨 한 번 쉬지 않고 형님을 몰아붙이더군요. 형님은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시모를 바라보았고 상황을 지켜보며 타이밍을 노리던 동서가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죠. 어머님, 저희가 다 잘못했어요. 앞으론 둘째 형님네보다 더 잘할 테니까 저희한테도 기회를 좀 주세요. 기회는 몇 년 동안 충분히 줬다. 긴 시간 지켜보고 깊이 생각하고 내린 결론이니 긴 말 하지 마. 장남, 차남 구별 없이 다 안 주신다고 하셔놓고 이건 좀 아니잖아요. 어머님께서 이렇게 따로 챙겨둔 돈이 있다는 걸 알았다면 저흰 둘째 형님네보다 더 잘했을 거라고요. 돈 바라고 하는 효도가 무슨 의미가 있어? 그리고 둘째네는 우리가 이럴 줄 알고 그렇게 잘한 줄 알아? 뭐 좀 알았는지 누가 알겠어요? 말이야 바른 말이라고.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시댁일에 나서서 하고 싶겠냐고요. 특히나 맏며느리도 아닌데요. 너희 다 똑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었고 그 상황에서 둘째네만 우리한테 헌신적이었어. 난 줄 돈 다 줬고 더는 번복할 생각 없으니 얼른 다 돌아가. 속 시끄러워. 시모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형님네를 선두로 동서네까지 화가 잔뜩 난 채 나가버리더군요. 그땐 다신 시댁에 발길도 하지 않을 사람처럼 화를 내곤 가버리더니 그 후 시댁에서 일이 있을 때마다 누구보다 빠르게 와서 온갖 일을 스스로들 하더군요. 그 얼마나 속이 훤히 보이는 아부질인지 보는 제가 다 민망할 지경이었습니다. 시모 역시 같은 마음인지 어느 순간부턴 저에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아가, 오늘도 일찍 올 필요 없다. 천천히 볼일 다 보고 늦게 오거라. 네? 설마 형님이랑 동서 벌써 왔나요? 아침부터 와서 안 해도 되는 일까지 다 한다고 난리들이다. 진작 저렇게 좀 하지. 이제 와서 저런다고 달라지는 것도 없거늘. 하여튼 여기 상황은 이러하니 너까지 와서 힘쓸 필요 없어. 네, 알겠어요. 그러면 시간 맞춰서 갈게요. 그래, 정 바쁘면 안 와도 되니까 여긴 너무 신경 쓰지 마. 이렇듯 완벽하게 제 편이 되어버린 시모와 뒤늦게 효도하는 척을 하는 형님과 동서 덕분에 편안한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혹시나 제가 일손을 거들지 않는다고 화를 내면 어쩌나 했는데 두 사람은 오히려 늦게 오는 제가 더 달가운 분위기였어요. 제가 늦으면 늦을수록 자신들이 더 점수를 딸 수 있을 거라 착각하는 듯했죠. 그 헛수고를 언제까지 하려나 했더니 1년도 채 되지 않아 두 사람은 약속이나 한 듯 돈 타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아무 날도 아닌데 형님과 동서가 아침부터 시댁을 찾아왔더군요. 마침 주말이었던 터라 저흰 늘 하던 대로 시댁에서 하루 자고 일어난 참이었죠. 척 보아도 작정을 한 얼굴이었는데 훤히 보이는 속내만큼이나 말 또한 돌리지 않고 바로 본론을 꺼내놓더라고요. 어머님도 잘 아시죠? 요즘 애들 유학은 기본이라는 거. 그래서 어머님 장손도 유학을 보내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그만한 여유가 없어요. 아버님이랑 어머님께서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네 말은 네 아들 유학비를 우리한테 부담해라. 이 뜻이야? 네, 부탁 좀 드릴게요. 여유가 없으신 것도 아니고 여유 되시잖아요. 그리고 집안에 장남이랑 장손이 잘 돼야 좋은 거 아니겠어요? 우리 아들이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앞길만 잘 닦아주면
훨훨 날 수 있는 애라고요. 아무리 부모 욕심은 끝이 없다지만 정규 수업도 잘 못 따라가서 성적은 늘 하위권에 과외란 과외는 다 하고 있는 걸 아는데 외국에 보낸다고 한들 뭐가 달라질까 싶더군요. 시모의 생각도 저와 별반 다르지 않았는지 형님에게 따끔하게 한 소리 하더라고요. 네 아들 영어는 제대로 할 줄이나 아니? 가서 배우는 것도 기본적인 건 할 줄 알아야 보내는 거지. 한국말도 제대로 못 알아들어서 하루가 멀다고 학교에서 연락 오는 애를 외국에 보내서 돈만 가져다 버릴 셈이야? 그러니까 유학이라도 보내보려는 거예요. 한국에서 적응 못하고 시간 낭비할 바엔 유학이라도 가면 더 넓은 세상도 보고 귀도 트일 거 아니에요. 귀가 트이기는 입도 한번 못 대고 집구석에 처박혀 있다가 돌아오겠지. 나도 이렇게 훤히 보이는데 너는 네 아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품에 끼고 있으면서 인간부터 만들어. 시모의 말에 비웃음을 픽 하고 뱉어낸 동서는 급하게 헛기침을 하더니 자신의 본론을 꺼내놓더라고요. 어머님, 막내 아들 좀 도와주셨으면 해서 찾아왔어요. 대체 뭘 도와달란 말이니? 어머님 막내 아들이 요즘 회사 생활을 너무 힘들어해요. 얼마나 스트레스가 쌓였으면 하루가 멀다고 술만 마시고 들어오고 입맛도 없는지 밥도 제대로 못 먹어요. 저러다 사람 잡겠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야? 네 남편이 힘들어하는데 나한테 뭘 어쩌라고 이렇게 서론이 길어? 아니, 요즘 일이 힘들어서 그러는가 사업 이야기를 계속 꺼내던데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많이도 아니고 가게 얻을 돈만 좀 도와주시면 저도 회사 그만두고 남편 도와서 열심히 꾸려볼게요. 사업? 그러니까 장사를 하고 싶다 이 말이지? 네, 커피 가게나 옷가게 아니면 음식점도 생각하고 있어요. 도와주시기만 하면 뭐든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제대로 계획을 세운 것도 아닌데 돈부터 내놔라. 내가 너희 은행이라도 되는 줄 아는가 본데 어림도 없다. 그거야. 일단 투자만 해주시면 그때부터 제대로 된 구상을 하려고 했어요. 돈 해주신다고 확답만 주시면 사업 계획서 제대로 작성해서 보여드리면 되잖아요. 내 아들 내가 잘 아는데 그 녀석은 사업할 만한 그릇이 못 돼. 헛바람 넣지 말고 다니던 회사나 잘 다니게 해. 밥이라도 먹고 살려면.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어머님 막내 아들,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야망이 큰 남자라고요. 그까짓 월급쟁이로 만족할 사람이 아니라고요. 네가 월급쟁이 남편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겠지. 그렇게 네 남편 사업시키고 싶으면 네 친정 가서 받아다 해. 우린 땡전 한 푼 없으니까. 두 사람의 터무니없는 요구가 모조리 실패로 끝난 후 형님과 동서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공치사를 늘어놓기 시작했죠. 어머님, 해도 너무하시네요. 저랑 동서 근 1년 동안 시댁 일이라면 그게 무슨 일이든 먼저 나서서 다 해결했어요. 그게 잡일이든 뭐든 가리지 않고 본업보다 더 열심히 했다고요. 이 정도 했으면 둘째만큼은 아니더라도 조금은 주실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어머님. 저희도 할 만큼 했는데 도대체 언제쯤 재산 좀 나눠주실 거예요? 주는 사람 마음도 중요하지만 받는 사람이 필요할 때 주셔야 그 고마움이 더 큰 거 잘 아시잖아요. 저희 지금 돈 필요하다고요. 너희 지금 내 앞에서 공치사 짓거리라도 하겠다는 거야, 뭐야? 내가 너희한테 언제 일하라고 부추기기라도 했어? 너희 스스로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 싶어서 헛수고한 거 아니냐? 돈을 주실 게 아니었으면 저희가 그렇게 일할 때 하지 말라고 하셨어야죠. 일은 일대로 시키시고 돈은 안 준다고 하면 그거야말로 도둑놈 심보가 아닌가요? 도둑놈 심보? 첫째 너 말 한 번 잘했다. 고작 1년 눈에 훤히 보이는
아부나 떨어놓고 그 큰 돈을 내놓으라고? 내가 아니라 지금 너희가 하는 이 짓이 도둑놈 심보라는 걸 알아야지. 뻔뻔한 것도 정도가 있지. 어디서 돈 내놓으라고 큰 소리야? 시모는 한바탕 역정을 내곤 바로 두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형님과 동서를 데리고 가라고 호통을 치더군요.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이 시댁으로 들어왔고 시모는 더욱 화가 난 얼굴로 두 아들에게 고함을 내질렀습니다. 이 물건들 얼른 내 눈앞에서 치워라. 어디 마누라 앞세워서 부모 주머니에서 돈 빼내 나갈 궁리를 해? 내가 너희를 그렇게 키웠어? 그냥 보아도 시모의 화가 머리끝까지 난 것을 알겠는데 시숙은 눈치가 없는 것인지 생각이 없는 것인지 도리어 큰 소리로 화를 내기 시작하더군요. 엄마,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 아버지랑 엄마 노후 책임 못 져. 장남이 괜히 장남인 줄 알아? 뭐야? 너 지금 나 협박하는 게야? 현실이 그렇잖아. 아버지나 엄마 지금보다 나이 더 먹고 힘 없어지면 어쩔 수 없이 나한테 기대야 할 텐데 그때 가서 얼마나 후회하려고 지금 이러는 거야? 맞아, 엄마. 둘째 형이 지금이야 엄마가 돈 줬으니 저렇게 잘해도 돈 떨어지고 집만 되는 날이 오면 그때도 아버지나 엄마를 잘 챙길 것 같아?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한테도 고루고루 나눠줘야 우리도 아버지나 엄마를 잘 모실 거 아니야. 시모가 몸이 불편해 한동안 고초를 겪을 때도 단 한 번 찾아온 적도 없던 사람들이 뚫린 입으로 부모 마음에 대못을 제대로 박더군요. 시모의 두 눈엔 한심함, 실망감 등 여러 감정이 뒤섞여 있었죠. 그 순간이었습니다. 방에서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던 시부가 무서운 표정으로 나와 곧장 두 아들의 뺨을 올려붙이더군요. 이 녀석들이 네 엄마가 알아서 한다고 나서지 말라고 해서 가만히 듣고만 있었더니 부모 알기를 뭐로 알고 이딴 막말을 하는 게야? 아버지, 저흰 그런 게 아니라 너무 둘째네만 챙기시니까 섭섭한 마음에 그랬어요. 맞아요, 아버지. 형이나 저도 요즘 아버지하고 엄마한테 한다고 하는데 그건 알아줄 생각도 하지 않으시잖아요. 고작 그거 해놓고 돈을 달라고? 그렇다면 너희도 우리한테 돈 내놓거라. 이때껏 키워주고 먹여주고 장가까지 보내준 돈, 그리고 너희 키우느라 매일같이 마음 졸인 값까지 다 돈으로 환산해서 내놔. 시부는 돈 타령을 하는 두 아들에게 똑같이 돈으로 맞대응하기 시작했죠. 시숙은 물론이고 시동생까지 말문이 막혔는지 그저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시부를 보고만 있더라고요. 시부는 그런 모습이 더욱 화가 난다는 듯 더욱 단호하게 상황 정리를 하며 선포를 했습니다. 둘째한테 줬듯이 너희 통장도 물론이 있었다. 너희가 하는 걸 보고 언젠가 주려고 했었어. 그런데 오늘 네 녀석들이 하는 꼴을 보니 그 돈으로 실버타운 예약이나 하는 게 맞겠어. 어디 부모한테 노후를 빌미로 되지도 않는 겁박이야, 겁박이. 아버지, 막내는 몰라도 장남인 저한테까지 이러시는 거 아니죠. 제사 물려받을 것도 저고 두 분 돌아가시면 제사 모실 사람도 저라고요. 형, 그런 말이 어딨어? 우리 집은 원래 장남, 차남 차별 없는 거 잊었어? 그깟 제사 나도 모실 수 있다고. 아, 제사가 걱정인 게야? 걱정하지 마라. 엄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우리 죽기 전에 그 제사 다 없애버릴 작정이니. 그런 줄 알고 두 번 다시 우리 찾을 생각도 하지 마. 오늘부터 나는 아들 둘 없다고 생각하고 살 테니. 급기야 시부의 입에서 연을 끊겠단 말까지 나왔고 그때서야 두 사람을 비롯해 형님과 동서까지 무릎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잘못했다, 생각이 짧았다, 다신 그런 말 하지 않겠다며 빌었지만 소용없는 짓이었죠. 이미 시부와 시모의 마음은 돌이킬 수 없는 상태였고 한 번 뱉은 말을 주워 담을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으니까요. 결국 네 사람은 집에서 내쫓기게 되었고 시부와 시모는 그날 밤
참 많이도 우셨습니다. 저흰 섣불리 부모님을 위로할 수도 없는 상황에 그저 그 자리를 지킬 뿐이었죠. 그 후 시부와 시모는 아예 이사까지 했고 전화번호도 바꿔버리더군요. 시부모님들과 어떤 방법을 써도 연락이 닿지 않자 형님과 동서는 저를 찾아와 들들 볶기 시작했어요. 동서는 알고 있지? 아버님, 어머님 어디로 이사했는지 알고 있잖아. 모르는 척 거짓말할 생각하지 말고 얼른 주소나 나한테 보내. 주소 알려주기 그러면 바뀐 번호라도 알려주세요. 연락이라도 닿아야 무슨 말이라도 해볼 텐데. 아예 연락도 끊어버리셨다고요. 자식들이 연 끊는 경우는 봤어도 부모가 자식 버리는 경우는 무슨 경우야 진짜? 동서, 자식들이 부모 버리는 건 당연하고 부모가 자식 버리는 건 안 당연해? 무슨 말이 그래? 부모들도 자식이 잘못된 행동하면 연도 끊을 수 있는 거야. 그날 네 사람 행동은 충분히 잘못된 행동이었고 말이야. 형님은 돈 받았다고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난 시댁에서 돈을 주기 전에도 돈을 받고 난 후에도 변함없었어. 그건 나보다 두 사람이 더 잘 알잖아. 저를 향해 노골적으로 화풀이를 하는 동서에게 한마디 쏘아붙이곤 형님에게 엄포를 놓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전 주소 알고 있어도 알려드릴 생각 없어요. 그러게 평소에 좀 잘하지 그랬어요. 이제 와서 이러지 말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집에도 찾아오지 마세요. 뭐야? 동서가 뭔데 나한테 명령질이야? 내가 계속 찾아온다고 하면 뭐 어쩔 건데? 계속 찾아와서 이래도 제 입은 열리지 않을 거고 매번 이런 식으로 저 괴롭히면 경찰이라도 불러 쫓아낼 거예요. 경찰? 동서 지금 말 다 했어? 가족끼리 이러기야? 가족이요? 언제부터 형님이나 동서가 저를 가족으로 생각했다고 그러세요? 그간 두 사람은 절 그저 일 부려먹기 좋은 종 정도로 생각했던 거 저도 다 알아요. 어머님 혼자 고생하는 게 싫어서 참았지 두 사람 생각을 몰라서 참았던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를 경찰에라도 신고하겠다는 이 말이야? 고작 집으로 찾아와서 몇 마디 물었을 뿐인데 고작 아니라 이 정도면 난동이에요, 난동.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난동 그만 피우고 당장 나가세요. 한마디만 더 하면 지금 바로 경찰에 신고합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휴대전화를 꺼내들었고 두 사람은 혼비백산하여 주랭랑을 치더군요. 그 뒤로도 두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집으로 찾아왔고 결국 저희도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화번호도 바꿔버렸고요. 그러게 평소에 중간이라도 하지 잔머리만 굴리며 시댁 무시하더니 제 몫을 놓친 것도 모자라 부모님이라는 든든한 뒷배마저 사라진 꼴이 보기 좋다 싶었네요. 그 후 들어보니 형님네는 당연히 장남 몫이 있을 거라 생각했는지 머리도 나쁜 아들 교육시킨다고 가랑이가 찢어졌다고 하더군요. 빚내서 학군 좋은 곳으로 이사도 하고 과외도 계속 시키고 있다고요. 동선에도 썩 유쾌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시동생과 동서는 결국 회사는 그만두고 퇴직금과 퇴출을 받아 가게를 오픈했지만 6개월도 채 되지 않아 망하기 직전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네요. 그렇게 2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어요. 그 사이 시부모님들은 친정 근처로 이사를 했고 저희도 그 근처로 집을 다시 옮겼어요. 시부모님들은 마음이 많이 안정된 상태이고 요즘에 친정 부모님들과 자주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녁이면 함께 산책 겸 운동도 하시고 낮에는 함께 모여 식사도 하며 느즈막이 좋은 친구 사이로 가깝게 지내고 있어요. 매년 2번 여행을 다니시곤 하는데 저희는 시부모님께 받은 돈을 여행 경비로 쓰고 있어요. 저희 이름으로 된 집도 있고 버는 돈으로 충분히 생활이 되기도 하기에 그 돈을 욕심내지 않고 감사한 마음으로 부모님들을 위해 쓰기로 한